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4세 윤정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삶을 꿈꿨던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이제 장가가네. 신랑을 두고 우리 아기라 부르는 시어머니. 처음엔 귀여운 말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정희의 30년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3시 남편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말합니다. 엄마, 나 괜찮아. 내일 갈게. 옆에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도 말이죠. 10년 뒤 정희는 우연히 서류 봉투를 발견합니다. 재산증 여계약서, 수증자 박도영, 며느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침입자였다는 걸. 과연 정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끝내 깨닫게 될까요?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를.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1989년 봄, 청주의 작은 동네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1989년 청주 외곽의 작은 동네에 봄이 왔습니다. 개나리가 담장을 넘어 고개를 내밀고 골목길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던 계절이었죠. 그 봄날 24세 윤정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정희의 얼굴은 긴장과 설렘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희야, 준비됐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가슴 속엔 따뜻한 기대가 피어올랐죠. 오늘 정희는 박도영이라는 남자와 평생을 약속하는 날이었습니다. 도영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직한 남자였죠. 예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잘 될 거야. 우리 행복할 거야. 예식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정희는 미소로 답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 정옥을 처음 마주쳤습니다. 정옥은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얼굴엔 미소가 없었어요. 정희가 인사를 하려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정옥은 정희를 지나쳐 신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에 며느리한테 한마디라도. 정희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옥은 대답 없이 사라졌어요. 정희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긴장하신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정희는 도영과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객들은 박수를 쳤어요. 정희가 도영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도영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희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신랑 신부 맞절하세요. 절을 마치고 정희는 도영과 함께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희의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정옥은 정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영의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우리 아기 이제 장가가네. 그 순간 정희는 멈칫했습니다. 우리 아기, 신랑을 두고 그렇게 부르다니. 정희는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이해하려 애썼어요. 아드님을 아끼시는 마음이겠지. 정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영은 어머니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도영의 표정을 살폈지만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을 뿐이었죠.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 정옥이 친척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도영을 옆에 세워두고 친척들에게 자랑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기 착하지? 효자야, 효자.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건넸습니다. 도영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정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속을 스쳤지만 정희는 애써 무시했어요. 결혼 첫날인데 좋은 생각만 하고 싶었으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정희와 도영은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투룸 빌라였어요. 도영이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자 정희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야. 도영이 말했고 정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부엌, 아담한 거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방. 모든 게 새롭고 행복했죠. 그런데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 정옥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해. 아기 혼자 둘 수 없지. 반찬 좀 싸왔어. 정옥은 정희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더니 봉지 속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도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도영아,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있어. 저녁에 꼭 먹어. 네, 엄마. 정옥은 반찬을 정리한 뒤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며느리, 우리 아기 입맛은 까다로워. 조심해야 돼.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챙기겠습니다. 정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자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영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고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빼곡하게 들어찬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기라니.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귀여운 말투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사랑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가슴속 작은 불안을 느꼈지만 곧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정희는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정희의 삶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도영을 출근시키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시어머니 정옥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을 찾아왔고 그때마다 반찬을 가득 싸들고 왔죠. 우리 아기 잘 먹고 있어? 정옥은 언제나 도영에게만 물었습니다. 정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정희는 처음엔 서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시댁살이구나. 정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정희는 이상한 신호를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에 유난히 예민해졌어요. 생리도 한 달째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가 검사를 했고 몇 분 뒤 두 줄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아기 우리 아기야. 정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희도 엄마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몸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얼른 도영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저녁에 도영이 퇴근하자 정희는 식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보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도영이 자리에 앉자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멍하니 정희를 바라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정말? 확실해? 응, 오늘 병원 다녀왔어. 6주래. 정희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도영에게 건넸습니다. 도영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묘했어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드러났죠. 그래, 잘 됐네. 도영의 반응이 생각보다 담담해서 정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좀 더 기뻐할 줄 알았는데 도영은 이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둘이서 조금만 더 이 기쁨을 나누면 안 될까요? 정희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도영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야. 큰일 났어. 큰일? 정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기가 생긴 게 큰일이라니. 도영은 전화기 넘어 어머니에게 말했죠. 정희가 임신했대. 병원 다녀왔어. 전화기 너머로 정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겠어. 내일 갈게. 전화를 끄는 도영은 정희를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혼자 남겨졌어요. 차가운 공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정희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점 같은 아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정희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더 잘할게. 다음 날 시어머니 정옥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정희가 현관문을 열자 정옥은 인사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죠. 어서 오세요, 어머님. 정희가 인사를 건넸지만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더니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임신했다며? 네, 어머님. 6주 됐습니다. 정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며 말했죠. 우리 아기 힘들겠네. 정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리 아기, 지금 뱃속의 아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영을 말하는 건가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도영이 말이야. 애 생기면 집안일 더 바쁠 텐데 그 여자가 밥은 제때 하겠어?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름이 아닌 그 여자로 불렀어요. 정희는 손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잘 챙기긴. 너 혼자 애 키우면서 집안일 다 할 수 있어? 정옥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대꾸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 반찬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정희가 만든 반찬도 있었지만 정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놨어? 우리 아기 이거 안 먹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정옥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내일 반찬 다시 싸올 테니까 도영이한테 꼭 먹여. 네, 어머님. 정옥은 그제야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영이 퇴근하자마자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가 물었죠. 어디가? 엄마 집에 잠깐 다녀올게. 지금 저녁은? 엄마가 오래라고 하셔서 저녁은 거기서 먹을게. 도영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식탁 위에 차려놓은 저녁 밥상을 바라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던 국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정희는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떠먹었어요. 차갑고 텁텁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희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기라니 나는 대체 뭐지?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정희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뱃속의 아기는 아직 작았지만 정희는 이미 무거운 짐을 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죠.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꼭. 창밖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정희의 자리는 어디일까? 아내일까? 며느리일까? 아니면 그저 그 여자일까? 정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 석 달째, 정희의 배는 조금씩 볼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은 여전히 심했고 몸은 늘 무거웠어요. 그래도 정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옥의 눈에 띄지 않으려면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저녁 정옥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어요.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식사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죠.
정희는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김치, 나물,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여 올렸어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욱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영도 옆에 앉았고 세 사람은 작은 식탁을 마주했어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앉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정욱은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잠시 맛을 음미하더니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죠. 도영도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정희도 찌개를 한 입 떠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찌개가 생각보다 짰어요. 정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분명 간을 맞췄는데 왜 이렇게 짠 걸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 너무 짠 것 같아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욱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정희를 쏘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뭐라고? 아니 제 말은. 정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저 짜다고 말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까요? 정희는 얼른 변명하려 했지만 정욱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짠 걸 좋아해.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 아기.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도영이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계속 떠먹고 있을 뿐이었어요.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래? 정욱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정희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어요. 정욱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 위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정희는 손을 떨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집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젓가락이 미끄러지더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식탁 위의 침묵을 깼어요. 정희는 황급히 몸을 숙여 젓가락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나온 탓에 몸을 제대로 굽힐 수 없었어요. 정희는 어색하게 젓가락을 주워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 젓가락을 꺼내 들고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미 식욕은 사라진 뒤였어요. 정욱은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영도 마찬가지였죠. 정희만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왜 안 먹어? 도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도영을 바라봤어요. 도영의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으라는 말만 건넬 뿐이었죠. 입맛이 없어서. 정희가 작게 대답하자 정욱이 끼어들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밥도 안 먹어? 애한테 안 좋아. 정희는 숟가락을 들어 억지로 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모래처럼 느껴졌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지만 정희는 꼭 참고 삼켰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정옥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간 좀 세게 해. 우리 아기 입맛에 안 맞아. 네, 어머님. 정희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현관으로 향했고 도영이 따라 나가 배웅했어요. 정희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엔 반쯤 먹은 밥그릇과 국그릇이 놓여 있었죠. 정희는 그릇들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정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걸. 정희가 무슨 말을 해도 정옥은 듣지 않았어요. 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그저 말없이 따라야 하는 존재였죠. 설거지를 마치고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영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무 약해서. 뱃속의 아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라고 있을 뿐이었죠.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도영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도영의 얼굴을 돌아봤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만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죠. 이 집에서 나의 자리는 없다. 그날 이후 정희는 밥상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이 집을 찾아와도 도영과 식사를 해도 정희는 입을 다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희는 점점 침묵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정희는 낯설었어요. 웃지 않는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축 처진 어깨.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하지만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정희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라는 걸, 그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정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견딜 거야, 아가. 우리 둘이서.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임신 6달째 정희의 배는 제법 불러왔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밤마다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배가 커지면서 어떤 자세로 누워도 불편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허리가 아팠고 반드시 누우면 숨이 막혔죠. 어느 날 새벽 정희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죠. 화장실에서 돌아와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영의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고 진동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멈칫했어요. 누가 이 새벽에 전화를 거는 걸까요? 도영은 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정희는 이불 속에서 도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봤죠. 도영은 소파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희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이 새벽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한 겁니다. 정희는 문틈 사이로 도영을 지켜봤어요. 잠 안 와서 우리 아기 생각했어. 전화기 너머로 정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정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처음 들어보는 톤이었어요. 도영이 정희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함이었죠. 아니야,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기,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그 여자가 제대로 해주고 있어?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여자, 또 그 말이었어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엄마, 괜찮아. 잘 먹고 있어. 거짓말 마. 내 목소리 들으면 알아. 힘들지? 아니야, 진짜 괜찮아. 정옥은 한참 동안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간 동안 문틈에 서서 도영을 바라봤어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소까지 지으며 말이죠. 엄마, 이제 자. 내일 아침에 갈게. 정말? 우리 아기가 와줘? 응, 갈게. 엄마 보고 싶으니까. 그래, 우리 아기. 사랑해. 나도 엄마. 전화가 끊어지자 도영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기댔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얼마 뒤 도영이 방으로 들어왔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죠. 정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도영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몇 시야?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영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어요. 깼어? 미안, 깨웠어? 누구 전화였어? 엄마 잠이 안 온대서.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응, 엄마가 요즘 잠을 못 자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도영은 다시 누우며 등을 돌렸어요. 미안, 다시 자자.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정희는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그날 새벽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지만 남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구나. 그 깨달음이 정희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아내였지만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건 시어머니 정옥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도영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간다고 했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도영이 문을 닫고 나가자 정희는 식탁에 앉았어요.
차가운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밥을 차릴 힘도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어요. 정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무 약해.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 정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 도영이 저녁은 여기서 먹을 거야. 혼자 알아서 먹어. 네, 어머님.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 속엔 정희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죠. 저녁이 되었지만 정희는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선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정희는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도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고기 냄새였습니다. 정옥이 고기를 구워준 모양이었죠. 도영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아, 배불러. 엄마가 고기 엄청 구워주셨어.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영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도영은 거실로 들어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너는 저녁 먹었어? 응.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영은 텔레비전을 보며 하품을 했습니다.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도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홀로 거실에 남겨졌어요. 텔레비전 화면만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우리 둘뿐이야, 아가. 이 집엔 우리 둘뿐이야. 그날 밤 정희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침대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도영 옆에 누워있기가 싫었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녘 정희는 다시 휴대폰 진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영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또 잠 안 와?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죠. 나는 대체 뭐지? 이 집에서 나는 누구지? 밖에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정희는 아들 준호를 낳고 그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총명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희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꿈을. 정희는 그저 며느리로, 엄마로 살아갔어요. 시어머니 정옥은 여전히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을 찾아왔고, 도영은 여전히 어머니의 전화를 새벽에도 받았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입학하던 날 정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작은 교복을 입은 준호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정희는 준호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까지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엄마, 학교 재밌을까? 그럼 재밌을 거야.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엄마는 나중에 데리러 와줄 거지? 물론이지, 우리 준호.
정희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정희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정희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정희는 시어머니 집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정옥이 준호에게 줄 옷을 맡아두었다고 했거든요. 정희는 준호를 데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옥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준호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죠. 우리 준호 왔네. 할머니한테 와봐. 준호는 달려가 정옥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옥은 준호를 꼭 안으며 웃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옥은 정희에겐 냉정했지만 준호에겐 다정했거든요. 어머님, 옷 어디 두셨어요? 아, 방 안에 있어. 가서 가져가.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침대 위에 옷이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옷을 집어 들려다가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열려 있었고 안에 서류가 보였어요. 정희는 무심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어요. 서류 상단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산증 계약서. 정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증여자는 정옥, 수증자는 박도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작년이었고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도영에게 증여한 거예요. 그것도 정희 몰래. 정희는 서류를 뒤적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집, 땅, 예금까지 모두 도영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인 정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부부 공동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도영 개인 명의였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 뭐해? 정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서류를 봉투에 넣고 돌아섰어요. 정옥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어머님, 이게 뭡니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옥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 재산증여서야. 왜 제 이름은 없습니까? 왜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해?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꽉 쥐며 말했어요. 저도 이 집 며느리입니다. 준호 엄마고요. 그래서 정옥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정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정옥의 얼굴에는 냉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기 이름으로 다 해놨어. 며느리 이름은 넣지 마.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10년 동안 며느리 노릇을 했는데 정희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 뭡니까? 넌 그냥 며느리지. 우리 집안 사람은 아니야. 정옥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뭘 했는데요? 내가 뭘 했는데? 우리 아기 뒷바라지한 것밖에 없잖아. 정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정옥은 정희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넣으며 말했죠. 남의 집 서류 함부로 보지 마. 버릇없게.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옥은 정희를 지나쳐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 혼자 남겨졌죠. 잠시 뒤 정희는 옷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정옥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준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집에 가자. 엄마,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안 돼. 지금 가야 해. 정희의 목소리가 굳어 있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정희는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준호를 꼭 안았어요. 준호는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희는 준호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죠.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침입자였구나. 저녁 무렵 도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도영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갔다 왔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은 식탁에 앉으며 물었죠. 엄마가 준호 옷 줬어? 응. 정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도영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도영의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재산 증여 받았다며?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영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오늘 봤어. 서류. 도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셔서. 내 이름은 왜 없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영은 시선을 피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다시 물었죠. 왜 대답 안 해? 나도 이 집 사람 아니야? 정희야,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 당신 엄마의 아들이었지. 정희의 말에 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져 내렸어요. 밖에선 도영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집에 계속 있어야 할까? 정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정희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가지와 준호의 학용품, 그리고 몇 가지 생활용품만 챙겼습니다. 많은 걸 가져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정희의 것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정희는 준호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도영이 출근한 사이였어요.
정희는 식탁 위에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준호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편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아빠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순수한 눈망울이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빠는 나중에 보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정희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정희가 찾은 곳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달려 있었고 화장실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겐 충분했어요. 이곳은 정희와 준호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준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신기한 듯 물었어요. 작은데? 그래도 아늑하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준호를 안아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준호야. 짐을 풀고 정희는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지 말아야 한다고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도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계속 연락했지만 정희는 응답하지 않았죠. 준호에게도 아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일이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정희와 준호가 살아가기엔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새벽에 일어나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저녁엔 준호를 데리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웠거든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었어요. 정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희는 준호를 재운 뒤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사랑이란 누굴 위한 거였을까? 정희는 10년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도영을 사랑했고 시댁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는 것이었고 견디는 것이었죠. 정희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정희는 식당 일을 계속했어요. 도영은 가끔 문자를 보냈지만 정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정희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집 가봐도 돼? 정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준호를 돌아봤어요. 준호의 얼굴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친구가 그러는데 할머니한테 효도해야 한대.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정희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준호에겐 할머니였고 할아버지도 있었죠. 정희는 준호에게서 그걸 빼앗을 수 없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엄마가 데려다 줄게. 다음 주말 정희는 준호를 데리고 시어머니 집 앞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집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정희는 준호의 손을 놓으며 말했죠. 혼자 들어갈 수 있지? 응, 엄마는 안 들어가.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다녀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은 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벤치에 앉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 준호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정희는 얼른 달려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 정희는 멈칫했습니다. 준호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프대. 그리고 아빠도 병원에 있대.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영이 병원에? 정희는 준호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죠. 아빠가 왜 병원에? 할머니가 그러는데 많이 아프대. 엄마를 보고 싶어 한대.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도, 원망도,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 보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도영은 여전히 준호의 아빠였고 한때는 정희의 남편이었다는 걸. 정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영이 아프다니, 정옥이 울고 있다니. 정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모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이 병들었던 거라는 걸. 정옥은 도영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도영을 올감했어요. 도영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아내를 돌보지 못했죠. 정희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사랑했지만 모두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정희는 그 사실이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준호를 학교에 보낸 뒤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기로, 도영을 만나기로. 정희는 오래된 옷을 꺼내 입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정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강해 보였고 더 당당해 보였어요. 정희는 집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꽃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병원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정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정희는 내렸습니다. 병원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정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정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희에겐 용기가 있었고 준호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안내 데스크에서 도영의 병실 번호를 물었어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5175, 5185, 5195.
병실 번호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0호 앞에 섰어요. 정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정옥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죠. 우리 아기, 엄마가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병실은 작았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도영이 누워 있었고 정옥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도영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도영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영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정옥은 정희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희는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왔어? 도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응, 왔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도영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들어 보였어요. 정희는 도영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아파?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말을 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의자를 하나 가져와 침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고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손을 모으며 입을 열었죠. 언제부터 아팠어? 석 달쯤 됐어. 도영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 정희가 집을 나온 뒤였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 응, 잘 지내. 미안해, 정희야. 도영의 말에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정희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들으니 복잡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해야 할까? 정희는 알 수 없었어요. 나도 미안해.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희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때 정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이젠 내 아기 돌봐줘. 정희는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의 등이 구부정하게 보였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가득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나는 이제 힘이 없어.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옥도 늙었고 지쳤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어머니였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돌아 정옥에게 다가갔어요. 정옥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정옥 앞에 섰죠. 어머님. 정희가 불렀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옥도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정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남편으로 돌려받을게요. 정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돌볼 겁니다. 제 남편으로, 준호의 아빠로.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림은 없었어요. 정옥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어머님. 정희가 정옥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정옥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놓아주세요. 정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희도 눈물이 났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도록 놔뒀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들도 이제 어른이에요.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잡고 계시면 아들은 숨을 쉴 수 없어요. 정희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옥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영이는 내가 낳았어. 내가 키웠고 내가 사랑했어. 알아요. 그런데 이제 놓으라고? 정옥의 목소리는 절절했습니다. 정희는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꽉 쥐며 말했죠. 사랑하면 놓아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정옥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정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침대에 누운 도영도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도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옥은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서 힘을 뺐습니다. 도영의 손을 잡고 있던 손을 조용히 놓았죠. 엄마가 미안하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고 정희가 얼른 부축했어요. 정옥은 정희의 어깨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돌봐줘 부탁이야. 네, 어머님. 정희는 정옥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정희는 정옥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잠시 뒤 정옥은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정옥은 복도를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이 작아 보였어요. 정희는 그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옥도 힘들었을 거라고. 아들을 놓아주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정희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영이 정희를 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희는 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희는 그 손을 꽉 쥐며 중얼거렸죠. 힘들겠지만 우리 함께 해보자. 창밖으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어요. 정희는 그 빛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이.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정희는 도영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도영은 정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정희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거라는 걸, 쉽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희에게 용기가 있었고 목소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도영은 한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병실을 비추던 순간 도영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정희와 준호가 곁에 있었어요. 정희는 도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준호는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편히 쉬어요. 정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영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고통도 괴로움도 없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준호를 안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 정옥도 왔어요. 검은 한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정옥은 관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정희는 정옥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도영을 바라봤어요. 한참 뒤 정옥이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희는 고개를 돌려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의 얼굴엔 후회가 가득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어머님. 정희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도영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봄비가 내렸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였어요. 정희는 준호와 함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방에 들어가 잠들었고 정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도영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도영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시계, 지갑, 그리고 휴대폰.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아직 작동했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알림이 떴어요. 음성 메시지 수백 통.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시지 목록을 열었죠. 모두 시어머니 정옥의 목록이었습니다. 날짜는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정희는 가장 오래된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엄마야, 우리 아기 밥 먹었니? 정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다음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도영아, 엄마 생각나면 전화해.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어. 그 다음 메시지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정옥은 매일 도영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잘 먹으라고. 정희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희는 웃음이 났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정옥은 정말 도영을 사랑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정희는 그걸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음성 메시지 목록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백 통의 메시지. 정희는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하나씩 천천히. 메시지가 사라질 때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놓아드릴게요, 어머님.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삭제하고 나자 휴대폰 화면이 깨끗해졌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당신은 내 남편이야. 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나오고 있었어요. 무지개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어요.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 냄새였어요. 흙 냄새, 풀 냄새, 꽃 냄새. 정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봄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운 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준호를 깨웠습니다. 준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정희는 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응, 엄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준호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준호를 키우고 일을 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야 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희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오후에 정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 아니, 정희야. 정옥이 정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옥이 정희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고마워. 도영이 잘 돌봐줘서.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앞으로 너도 행복하렴. 준호도 잘 키우고. 네, 어머님.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정옥도 변하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준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준호는 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녔고 정희는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엄마, 이거 봐. 준호가 꽃잎을 한 움큼 들고 왔습니다. 정희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예쁘다, 우리 준호. 엄마도 예뻐. 준호의 말에 정희는 웃음이 났습니다. 정희는 준호를 안아들었어요. 준호는 정희의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나야.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윤정희.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정희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았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나에겐 용기가 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다. 효도는 아름답지만 사랑을 삼켜선 안 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어머니의 그늘이 아닌 두 사람만의 햇살이 필요하다. 나는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나의 햇살 아래에서 살 것이다. 일기를 덮고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선 준호가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정희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정희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어요. 봄꽃이 만발한 들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렸어요. 정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영이었어요. 도영은 미소 지으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도 손을 흔들었죠.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정희는 눈을 뜨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죠. 좋은 아침이야. 30년 만에 정희는 진짜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정희의 이름은 아내였고 엄마였으며 무엇보다 윤정희였습니다. 정희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엔딩 내레이션. 효도는 아름답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하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을 삼켜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어머니의 그늘이 아닌 두 사람만의 햇살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이고 존중이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도 배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당신만의 빛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윤정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희는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며느리로, 엄마로 살아가면서 정작 윤정희라는 사람은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정희는 결국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걸.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효도는 아름답지만 사랑을 삼켜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이고 존중이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